저는 서울에 있는 세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박정미입니다. 요즘 상담 전화를 받을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박 선생님, 저 현금 좀 뽑았을 뿐인데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상담이 요즘 하루에도 몇 건씩입니다. 지난주엔 68세 이순영 어르신께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결혼하는 손녀에게 쓰라며 은행에서 1,500만 원을 뽑아 전해줬는데 며칠 후 은행 직원이 조용히 그러더랍니다. 이런 식의 인출은 국세청 보고 대상입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내 돈 쓰는데도 허락받아야 하나요? 그렇게 한참을 저랑 통화하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2025년 5월부터 우리 생활의 작은 현금 거래 하나하나까지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됩니다. 내가 뽑은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왜 썼는지, 심지어 얼마나 자주 뽑았는지까지 보고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고소득자나 큰 기업만 조사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언제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방식 그대로 했을 뿐인데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5월부터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실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노후가 전혀 다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면 평생 모은 돈을 세금으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현금 인출 하나도 조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어르신의 사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랑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 내가 젊어서부터 장사하면서 번 돈이야.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 누구한테 민폐 준 적도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이런 걸로 조사까지 받아야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세금이 부족해서 세무조사의 범위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거래도 하나하나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수 부족이 심각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약 87조 원의 세금이 부족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대기업이나 부자들만 조사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다 조사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 가정, 은퇴하신 부모님들, 직장 다니는 자녀들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많이 번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62세 남성 박영철 어르신이 저희 사무실을 찾으셨어요. 내가 딸내미 결혼할 때 도와주려고 2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소명하라는 통지서가 왔더라고. 어이가 없어서요. 내가 무슨 탈세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분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퇴직금 일부로 자녀 뒷바라지하고 싶었던 선이었죠. 그런데 현금 인출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하루에 1천만 원씩 이틀 연속 인출했는데 바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시스템에 걸린 겁니다. 국세청은 요즘 단순히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였는가를 따져봅니다. 게다가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입니다. 이제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많이 추징할수록 개인적으로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1건당 최대 2천만 원까지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하려는 동기가 생긴 거죠. 이건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문제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오는 통지서 한 장 앞에서 너무 허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도 문제가 되나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가족 간 거래가 왜 증여로 간주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며칠 전엔 70세 김경자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표정이 무척 상기돼 있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 선생, 나 진짜 억울해요.
큰딸이 결혼을 앞두고 돈이 부족하다길래 내가 전세자금 보태주려고 1억 5천을 계좌로 넣어줬거든요. 근데 세무서에서 증여세 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안타깝지만 요즘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의심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딸에게 돈을 준 건 선이지만 차용증도 없고 상환 계획도 없으면 그냥 주는 돈으로 간주돼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어르신은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야. 그걸 내 자식한테 주겠다는데 그게 왜 죄가 돼요? 내 새끼 도와주는 것도 국가 허락을 받아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가족 간 거래에 대해 더 엄격하게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가족끼리는 보통 이자도 계약서도 없이 돈을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보면 무상 이전으로 해석돼서 곧 증여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전세자금이나 결혼자금, 창업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하면서도 차용증 하나 없이 그냥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보낸 경우가 많죠. 하지만 국세청은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서류와 기록만 봅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가족 간 증여와 관련된 세무조사 건수가 약 6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미신고 증여에 대해 가산세까지 붙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 조사에 걸리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생활비 명목입니다. 부모님이 매달 자녀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보내는 경우 그냥 생활비로 도와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1년 이상 반복되면 계속적인 재산 이전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송금 패턴이 반복될수록 위험해집니다. 게다가 요즘엔 손주 통장에 저축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어요. 65세 최종환 어르신은 초등학교 다니는 손녀를 위해 매달 30만 원씩 적금을 넣어주셨어요. 5년간 모인 금액이 1,800만 원이었는데 국세청은 이 돈의 출처가 손녀의 자력소득이 아니며 조부모의 증여라고 판단해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억울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무사 양반. 나는 손녀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대학 갈 때 써주려고 넣은 건데. 그것도 문제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문제입니다. 자녀나 손주가 돈을 직접 벌지 않는 이상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모두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본론에서는 그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차용증 작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한 장의 문서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66세의 정호석 어르신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표정이 무척 불안해 보이셨어요. 박 선생. 아들놈이 창업한다고 해서 얘가 1억 2천만 원 빌려줬거든요. 이자도 받을 생각 없었고 잘 되면 갚겠지 했죠.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조사 통보가 왔어요. 증여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정 어르신께 여쭤봤어요. 혹시 차용증 쓰셨나요? 그분은 손사래를 치셨죠. 아이고, 우리 부자지간인데 그런 걸 왜 써요? 가족끼리 믿고 주는 거지. 무슨 계약서를 써요? 이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이 아니라 문서로 증명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그냥 준 돈으로 간주합니다. 결국 정 어르신도 3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 했습니다. 반면에 반대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천에 사는 63세 강정희 어르신은 자녀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을 작성하셨어요. 연 4.6%의 이자를 명시했고 상환 계획도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자 지급이 어려운 시기에는 금액을 줄여서라도 꾸준히 받으셨고 변경이 있을 때마다 약정서를 새로 작성해 보관하셨죠. 그리고 거래할 때마다 이체 메모에 3월 이자, 6월 원금 일부 상환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어요. 2년 뒤 강정희 어르신 역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관은 그녀가 제출한 차용증과 이자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기록, 변경 약정서를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상적인 금전 대차 관계로 인정됩니다. 증여가 아닙니다. 결국 세금 한 푼도 내지 않으시고 무사히 넘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차용증은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그 돈을 빌린 돈인지 준 돈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그럼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첫째, 금액은 반드시 숫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합니다. 금 1억 원정 이렇게요. 위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이자율은 반드시 법정 기준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는 연 4.6%입니다. 이자 없이 빌려주면 그것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매달 50만 원씩 갚는다, 이런 식으로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나중에 갚는다, 형편되면 갚는다는 안 됩니다. 넷째, 자필 서명은 꼭 직접 해야 하고 날짜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두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차용증은 원본은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분이 보관하고 사본은 자녀가 갖는 방식으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차용증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야 합니다. 이자도 받아야 하고 상환도 실제로 진행돼야 합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라도 자녀와 대화를 나눠보세요. 내가 도와줄 순 있지만 이제는 우리도 차용증을 써야 한다. 이 한 장의 문서가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켜줄 방패가 되어줍니다. 차용증을 썼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이 실제로 빌려졌고 돌려받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제 문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서와 실제 거래 내역이 일치해야만 대여로 인정합니다. 얼마 전 69세 이영자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박 선생. 내가 아들놈 창업할 때 1억 5천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써줬어. 공증까지 했고. 그런데도 세무조사 통지서가 왔어.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제가 그분의 차용증과 계좌 내역을 함께 살펴보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차용증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뒤로 이자 입금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원금 상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쭸죠. 어르신, 혹시 아드님이 이자라도 조금씩 보내긴 했나요? 그분은 멋쩍게 웃으셨어요. 아유. 일이 잘 안 풀린다길래 그냥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고 했지. 이게 바로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서류는 있지만 실제 흐름이 없다면 그건 위장대여, 즉 증여로 본다는 거죠. 결국 이영자 어르신도 3,200만 원 가까운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셨습니다. 반면 65세 정미경 어르신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에게 1억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썼고 상환 계획을 명확히 명시했죠. 그리고 매달 5만 원씩이라도 이자를 받으셨습니다. 사업이 힘들 때는 이번 달 이자 일부만 보내라고 조율도 하셨고요. 정 어르신은 거래할 때마다 이체 메모에 7월 이자 일부, 9월 원금 30만 원 상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두셨습니다. 이후 아들의 사업이 안정되자 밀린 이자를 한 번에 입금받고 그 내역도 따로 정리해 보관하셨죠. 2년 뒤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지만 모든 기록이 명확했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사관도 그녀의 꼼꼼한 기록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건 아주 모범적인 가족 간 금전 거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차용증은 계획이고 이체 내역은 실행입니다. 실행이 없으면 계획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자를 받을 때는 매달 혹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송금하고 이체 메모에는 반드시 이자, 원금 상환 등 구체적인 표현을 남겨야 합니다. 보너스, 도움 같은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추가 약정서를 작성해서 상환 계획을 연장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이때도 양측 서명과 변경 사유를 문서로 남겨야 해요. 이런 세세한 흐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진심을 증명해주는 자료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조건 계좌 이체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금은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세무상으론 증거 없음입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고 있다는 기록, 그 흐름이 쌓여야 국세청은 그 거래가 진짜 대여였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용증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또 하나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그냥 뽑는 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왜 현금 인출 자체가 감시 대상이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 72세 박창수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가까운 지인 소개로 오셨다며 손에 통장 몇 개와 메모지 한 장을 들고 계셨어요. 박 선생, 이거 좀 봐줘요. 딸 결혼한다고 해서 지난주부터 900만 원씩 나눠서 현금 인출했거든요. 하루에 조금씩. 그런데 은행 직원이 조용히 그러더라고. 요즘 이런 식으로 인출하면 국세청에서 연락 올 수 있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박 어르신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계속 물으셨어요. 아니, 내 통장에서 내 돈을 뽑는데도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 내가 무슨 범죄자인가요? 그 말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즘엔 고액 현금 거래나 반복된 인출은 의심 거래로 분류되고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와 의심 거래 보고 제도입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 보고되고 이 정보는 국세청에 바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금액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심거래 보고 제도는 금액과 관계없이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 반복된 인출, 나눠서 뽑는 행위 등 비정상적인 패턴이 보이면 자동으로 의심거래로 보고됩니다. 박창수 어르신의 경우처럼 900만 원씩 7일간 나눠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스미핑이라 불리며 정확히 보고 대상이 됩니다. 결국 어르신도 딸 결혼 자금을 주기 위한 선의였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 요청을 받게 되셨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서 가족관계 증명서도 없고 증빙서류도 미비해 결국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게 되셨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0세 김순옥 할머니는 병원비가 급해 은행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셨는데 통장에 찍힌 거래 내역 때문에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본인이 직접 병원비를 낸 게 아니라 자녀에게 전달했던 터라 자금의 용처를 소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제는 왜 인출했는가, 누구에게 주었는가, 무엇에 썼는가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언제든 의심을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꼭 현금을 써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체 시 메모란에 용도를 반드시 기재하세요. 예 병원비 송금, 딸 결혼 지원금, 5월 생활비처럼요. 선물, 보너스, 도움 같은 애매한 단어는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부득이하게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면 한 번에 큰 금액을 인출하지 마시고 은행과 요일, 시간대를 바꿔가며 분산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 은행에서 반복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다른 금융기관을 교차로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셋째, 병원비나 등록금 등은 직접 해당 기관에 계좌이체로 납부하세요. 이 경우 생활비가 아닌 실제 사용 목적이 입증되기 때문에 조사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넷째, 거래 내역은 최소 5년 이상 보관해 두세요. 국세청이 자금 흐름을 조사할 때 5년치 기록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잘못한 게 없어라는 생각만으로는 내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이란 바로 기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왜 이 모든 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지 세금을 피하기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며칠 전 상담을 마치고 나가시던 67세 박정선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 선생, 난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믿었어요. 돈을 빌릴 때도 줄 때도 그냥 말로만 했죠. 그게 사랑이고 정이지 차용증 쓰고 이자 받는 건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세상 돌아가는 걸 몰랐구나 싶네요. 제가 어르신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건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바뀐 건데 우리만 그대로였던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예전엔 가족 간 거래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뽑은 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면 됐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기록되고 감시되고 조사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주는 돈, 손주 통장에 넣어주는 적금조차도 그 흐름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증여세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가산세까지 붙으면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다행이십니다. 왜냐면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5가지 내용을 아신다면 당장 5월부터 바뀌는 세무조사 제도에서도 문제없이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하나, 이자 이체 메모 하나, 병원비를 직접 납부한 기록 1장.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자녀를 도우면서도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70 넘어서까지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남지 않도록 내가 뿌듯하게 도왔던 그 돈이 나중에 세금으로 되돌아오는 일 없도록 이제부터라도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도 준비해봐야겠다.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지혜, 제가 먼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